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국가 건립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 건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국가 건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도와야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 세계 부자 1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부자 1위에 있는 그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건립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엔드 타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 회복입니다. 나라라는 것은요, 에레츠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땅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의 땅 시온.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약속의 땅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에레츠라고 하죠. 그 에레츠의 그 나라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 건립되었습니다. 자, 에레츠가 없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우리가 지금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땅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은 국가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국가라는 것은 원래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주 백성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없어서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쿠르드족이 어느 정도냐면 4,5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한 1,000만 명이 못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스라엘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쿠르드족이라고 해요. 국가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가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00년 동안 에레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참으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정해 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에레츠 땅입니다. 그것을 작게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시온성입니다. 자, 다윗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시온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향도 마찬가지로 영적 시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의 상징이 바로 시온성이다, 시온산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때 찬란한 문명을 이루겠던 대제국들조차 시간 흐름에 따라서 모두 쇠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그 금신상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물론 그 나라들이 현재 현존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국들조차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고수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유대인 교육을 중시 여기는 편인데요, 교육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신앙심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지킵니다.
아시는 대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견뎠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그 10대 황제의 그 정말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의 그 정신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죽음으로서도 말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의 신앙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을 생존케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잔혹했던 그들의 생활 환경이 생존법을 터득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들은 강인해졌던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지아는 따뜻한 주입니다. 나무가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이스 스톰이 온다거나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여지없이 그대로 뿌리조차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한국 못지않은 영하의 추위를 자랑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면 나무들이 위쪽으로 올라간 나무들이 없어요. 전부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역시 나무 가지들도 옆으로 뻗으면서 그들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후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 절대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성을 계속 고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재산과 권력을 장악하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로 유대인 후손들도 물려받은 재산, 유대인들을 보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통 부를 보면요 3대를 지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이제는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 부는 현재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유대 자본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신앙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해서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2000년간 유대인들은요 공민권은 물론이고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에레츠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그 슬픔을 안고 살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에레츠를 잃는 경우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이 땅을 이 땅에 살 것이고, 만일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를 재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가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사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살든지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살아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유리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나라 이르죠. 또 불순종했을 때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그들의 소원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바로 국가 회복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국가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재림 메시아가 바로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을 말하는데, 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국가 건립의 그 재건을 위한 여망이 싹을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이, 초롱성 같은 가톨릭이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롱성 같은 가톨릭과 전제 봉건 제도가 중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몽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봉건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이 자본주의 등장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전에는 돈을 좀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돈을 물쓰듯이 쓰지만, 그런데 금권의 중요성과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고무된 시온주의자들은요, 바로 19세기 중반부터 유대인에 대한 종교, 사회 제약이 아주 느슨했던 나라가 있는데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시온주의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원천적으로 땅이나 농장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해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공업에도 종사할 수가 없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경히 여겼던 직업이 있어요. 환전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은 머니 익스체인지 하는 겁니다. 돈을 바꿔주는, 차익을 챙기면서 돈을 바꿔주는 직업인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 만지는 사람이 과거에는 천시여김을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금융업이 최고 아닙니까? 금융권. 그래서 환전업이 바로 유대인들의 대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경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금융과 유대인들의 교육도 유명하고요. 교육은 바로 성경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전업, 금융업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과 상업 정보의 흐름의 채널을 장악한 자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세계의 자본과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는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고요. 인맥과 독특한 유대 민족만의 강한 종교 결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결집력으로 시오니즘을 추진하는 추진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 제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로 이 금융 상품이나 다양한 주식, 그리고 채권, 파생 상품 이런 거 생겨납니다. 매일같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계 금융 가문들이 세계의 자본과 신용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금융계의 게임 룰을 정하는 무리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는 현재 이 방대한 시스템 안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말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유대계 은행 가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거든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바로 그 환전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시 여겼던 금융업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힘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자, 기업과 개인에 의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환율 차액이 있습니다. 금융 자본은 엄청난 돈을 이 환율 차익으로 인해서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가져가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18년경 팔레스타인 땅 에르츠라고 했습니다. 에르츠에는 당시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락이 없이는 유대 국가 건립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중엽쯤부터 독일은 유대인에게 개방적이었고 배척하던 다른 나라와 좀 달랐어요. 포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시온주의 발상지가 되는데요. 그때 마침 독일은요, 동쪽으로 판도를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목표와 전략이 시온주의자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동쪽으로 만일에 뻗어나갔을 때 팔레스타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팔레스타인에 친독일 유대 정착촌이 생기면 독일의 세력 확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서로 일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거절하니까 독일은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시온주의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독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 건립을 꿈꾸었지만 좌절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을까? 배경에 바로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자, 독일을 통해서 국가 건설 계획이 틀어지면서 유대 자본과 시온주의자들은요,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독일과 영국을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토에 대해서 분할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세계 대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쟁 배후에 언제나 유대 금융 자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정말의 징조 가운데 민족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마태복음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독립이 되었다면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로스차일드가는요, 향후 유대 국가가 세워지면 영국의 충실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풍부한 광산 자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영국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영국은요, 아시지만 자유무역입니다. 이 자유무역은 내가 원하면 다 무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아니죠.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아편을 안 받아들이려 하고 영국은 팔려 하고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마음대로 마약을 판매합니다. 이것이 자유무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어땠냐면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어느 정도 힘이 컸냐면 전 지구의 6분의 1의 광대한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 놀랬던 게 뉴질랜드 갔을 때 보니까 뉴질랜드도 영국 여왕의 당시에 서가기 전에 여왕의 사진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영연방이구나. 옛날에는 식민지였다라는 겁니다.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영국은 앵글러 페르시안 석유 회사를 인수하면서 신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임을 지금 알고 있죠. 퍼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 석유 채굴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해군의 유일한 석유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좀 더 영국 편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어떻게 합니까? 훗날에 보면 그 만화로 보는 중동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강의한 적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 있지만 민선 투표를 통해서 총리가 된 모사데크 총리가 있습니다. 그를 나중에 그 사람을 몰아내버리고 그래서 석유 채굴권 권리 거의 75% 모든 석유 채굴되는 75%를 이란에서 영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미국이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이란에서 그렇게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금융 제국을 세운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는 현재까지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2, 3대 정도가 아니죠. 자, 그들의 부는 주로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축적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쟁과 그리고 이런 혁명이나 이런 것은 계속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패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이란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교전 쌍방이 필연적으로 군사 무기 군대 등 전쟁 수행을 위해서 거대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가들에게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전쟁할 거 아닙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 그래서 독일의 지지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세계대전은 바로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 다 아시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있습니다. 왕위 후계자 프란츠, 바로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렌치프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어요.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 사정은 다릅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동을 통치하기 원했던 영국은 독일을 격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격퇴하게 하고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에게 오스만 제국과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독일도 상대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독일을 상대하고 그리고 아랍인들에게는 오스만 제국을 상대하도록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아랍은 전쟁을 하게 되고 영국은 이때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속했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인 맥마흔 선언을 하게 돼요. 자, 이 문서는 뭐냐면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인 바로 헨리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아랍의 정치 지도자 알리 빈 후세인에게 10차례 공문서를 보냅니다. 이것은 바로 전시 외교 정책인데 이것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아랍의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 문서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 바로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의 6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아랍인들 몰래 프랑스 전후에 프랑스와 전쟁 후에 오스만 제국 영토에 대한 두 나라 세력 범위 어디를 할 것인가? 왜 우리나라 38선 나뉘어졌을 때 소련과 미국이 서로 협정해서 미 군정은 남쪽을 그리고 소련 군정은 북쪽을 나누었던 거. 강대국들이 서로 그런 식으로 합의해서 38선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바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협정을 체결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 관리하겠다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917년에 11월에 영국은 팔레스타인에다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내용 바로 벨포 외상의 선언문이에요. 벨포 선언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땅은 하나인데 그 땅 안에 그것도 땅이 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그런 작은 땅에 두 민족을 국가를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 이 땅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가자 지구 전쟁이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헤즈볼라와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땅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아까 살펴본 대로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간 전쟁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벨포 선언은요, 당시에 이 사람은 영국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개인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는 이 편지를 시온주의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국의 폐화와 정부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를 세우는데 찬성하고 총력을 기울여 도와줄 생각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비유대인들의 아랍인이죠. 국민 자격, 이미 그 땅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 없었잖아요. 땅을 잃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자신의 땅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그 땅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두 주인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비유대인의 국민 자격,
및 종교적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영국 정부에 바로 벨푸어 선언 초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해산한 요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루 만에 국가가 탄생했다. 보통은 진통이 오면서 해산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진통 없이 해산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쉽게 빠르게 국가 건립이 이루어졌다. 아시는 대로 쿠르드족이나 현재 아랍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랍 족속 아니면 쿠르드 족속 숫자가 훨씬 많아도 땅이 없으니까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 건립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하루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건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에 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2000년에 비해서 이들의 국가 건립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계속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영토 안에 가자지구 수안지구에 현재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의 분쟁이 바로 가자 분쟁입니다. 한 땅에 다른 두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과 소자 이스마엘이 살았고 갈등이 생겼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동일한 땅 위에 그때는 한 가정 안에 살았고 이제는 한 땅 위에 살면서 분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십시오. 부모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 피할 수 없는 분쟁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아랍인들은 사실은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깊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기는 거의 어렵다. 사실은요, 뭐 가자지구라든가 수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을 몰살시키려면 이스라엘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아랍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삭의 후손들보다 숫자로 말하면은요, 여기는 1000만 명이 안 되면은 수억이 됩니다. 아랍인들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국가를 건립한 것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유지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땅.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잃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런 이 민족이 이미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문제가 돼요. 자, 서로 대치 국면에 있었던 1차 세계 대전에서 서로 비슷했어요. 전쟁에서 뭐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아시는 대로 연합군이 승리했죠. 왜 승리하게 되었을까? 유대은행 가문의 지원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 부활을 지지하는 쪽이 당연히 은행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보다는 영국이 그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독립을 바로 발포 외상의 선언처럼 국가 독립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트와일드 은행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게 되고 국제연맹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종 위임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뭐 엑소도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영국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막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가게 하는데 바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국의 팔레스타인 그 위임 통치와 함께 벨푸어 선언이 발표되니까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풍부한 기술, 자본력.
특히 영국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의 도시를 건설하자 아랍인들의 상공업이나 아랍인들의 삶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비밀 무장단체들이 설립되면서 두 민족 간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아시는 대로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아랍인들의 강한 반발에 영국은 중동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민은 장려하지만 국가 건설은 불허하게 됩니다. 국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민은 와서 어울려서 그냥 살아라, 우리 통치를 받으면서. 1922년 7월에 처칠 백서가 내리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을 유대민족의 낙원으로 만들어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 정책이랑 이렇게 쉽게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국도 그러면 믿을 수가 없구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될까요? 지금 현재 부가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어요? 월가잖아요. 그러니까 월가를 키워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믿지 못하게 되자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바로 미국으로 눈을 향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미국뿐이겠어요? 미국과 소련도 있고 독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을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느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유럽 그 전까지는요 미국의 월가라든가 사실은 은행 가문도 있었지만 유럽 은행의 심부름만을 했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심부름꾼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가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 그룹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일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의 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띈 가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록펠러 가문하고 모건 가문입니다. 유대계 은행 가문이죠. 그리고 유대계 은행 가문과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가문들, 금융 가문의 공동 목표가 있는데 바로 당시의 대영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6분의 1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세계 패자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에서 미국이 원했던 목표였고 그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의견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는 현재 세계 제1인자가 되는데 이렇게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은 독일 금융 시스템을 파괴해버립니다. 독일은 어떻게 무너뜨리냐?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 금융 시스템 파괴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시아에 우리 경제 붕괴가 왔잖아요. IMF가 온 거 조지 소로스가 일부러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가 저렇게 붕괴된 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경제를 부흥시켰다가 양털 깎게 해서 양털을 깎아버리니까 지금 저렇게 아주 경제가 성장했다가 지금 붕괴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금융 시스템을 파괴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폐 가치를 무한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단해요. 중앙은행에서 돈도 말입니다. 돈도 가격이 있어요. 큰 나라 돈은 가치가 더 있고 작은 나라 돈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공황이 오면 돈 가치는 없어져요. 상품이 더 많아지면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면 통화 팽창이라고 하죠.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장에. 그러면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하면은요 상품값은 올라가고 돈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돈을 가져가야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은행이 다양한 신용화폐를 만들어내거나 투기 세력이 대규모 공매도를 실시해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주가가 하락되었을 때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공매입니다.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바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채권을 파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해요. 우리는 돈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다른 사람에게 뭐 상품을 사거나 돈을 뭐 매매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머니 체인지 하거나.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상태에서도 채권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매매로 붙여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차익이 생기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 무너뜨리지 않아요. 바로 경제 저격수 들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경제 저격수를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저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 위기를 일으켜서 경제 붕괴를 만들어서 IMF 구조조정을 받게 만들고 IMF에 돈을 빌리게 만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 다 팔아버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금 보유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 가지지도 못하고. 자, 1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독일은요, 전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돼요. 굴욕적이죠. 패전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일을 무너뜨리는 의도적인 계획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이 민영화됩니다. 민영화되면서 마음대로 이제 나라 화폐를 좌우지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돈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 통제권과 화폐 발행권 모두 개인은행 가문으로 넘어가 버려요. 독일에서.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자, 월스트리트와 유대 금융 자본 등의 국제은행 가문들은요, 바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바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그 작전을 통해서 독일의 부를 싹소리하면서 금융 및 산업 시스템까지 장악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돈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산업 시설, 산업 기반 시설들, 그런 것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여기 한국에서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국영에서 민영으로 빼앗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전기값 지금 많이 그래도 내겠지만 적게 내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내야 돼. 독일의 경제와 금융을 장악한 뒤에 영국과 세계대전을 치를 역사적 그런 중임을 맡을 정치적인 대리인을 물색하게 돼요. 그러면 눈치 빠른 여러분 혹시 있으면 누굴까 짐작이 되지요? 네, 누굴까요? 바로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국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킬 히틀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자, 월스트리트는 초기부터 히틀러 나치당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뉴욕타임즈는 히틀러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대학에는 나치 연구 학문 기관까지 생겨나게 돼요. 그 정도로 나치를 창립한 바로 히틀러를 주목하는데, 이 사람이 참 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독일을 위해서는 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럴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복력, 주변 나라까지 정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자, 이 베르사유 협정 이행을 누가 해야 돼요? 1차 세계대전에 그 전범 국가로서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전쟁하느라고 전쟁에 져서, 그래서 국가의 재정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배상금을 물어야 돼. 그런데 그런 독일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최첨단 군사무기로 무장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베르사유 그 협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 부담금도 갚지를 못하고 허덕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전쟁 준비가 끝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1929년에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미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독일의 경제 위기는요,
나치가 민주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돼요. 오히려 경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나치가 경제 대공황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 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월가였고요. 또 한 세력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뭐 인터넷에 조금만 여러분 해봐도 다 알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신부들, 그리고 교황, 그리고 가톨릭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히틀러에게 넘어가게 돼요. 자,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했지만 경기 침체를 잠시 완화하는 정도였는데 히틀러가 사용한 바로 뉴딜 정책, 히틀러식 뉴딜 정책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의 타격을 전쟁 배상금과 함께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불황의 늪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식 뉴딜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독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성장 궤도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경기 부양이 됩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이 굴욕적인 바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10분의 1 정도의 영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8분의 1의 인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해외 식민지도 독일이 잃게 돼요. 그런데 독일인들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르만족의 특색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우리 인정하다시피 특별한 우월감이 있어요. 굉장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근면성도 있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전통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민족이 바로 게르만 족속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요, 극심한 우월감이 있는 동시에 좌절감을 동시에 맛보는 그런 것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월감도 극심하고 좌절감도 그만큼 극심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생각했을 때 독일의 이 우월감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패전할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군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서 붕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독일을 팔아먹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금융가들입니다. 그러면 금융가 하면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조인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사회민주당의 비둘기파, 바로 이 비둘기파 이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들 정치인들과 그리고 바로 국제 유대 금융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바로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군사적으로 패전한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팔아먹은 바로 자산 개거,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베르사유 협정을 맺은 비둘기파 이런 사람들과 바로 유대인 금융가들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독일의 이익을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11월에 죄인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틀러는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졌다라는 사실을 히틀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살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국제 유대 금융 자본 때문에 선량한
바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기독교인까지 합해서 히틀러가 죽이고 잡아서 학대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600만 명은 한꺼번에 독게스실로 간 경우고요. 자, 그렇다면 히틀러에게 경제와 금융 관련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이론적 그 무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페드는요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이자놀이하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약탈자, 금융 자본을 약탈자라고 봐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세계 자본을 독식하고 있는 약탈자다. 지금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 그룹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약탈자고 앞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그런 권력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근로자의 생산 성과를 착취하는 무리가 바로 이 금융 약탈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은요 사실은 창조적 산업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약탈적 이런 금융 자본하고 창조적 산업 자본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다 나쁜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틀러는 금융 스승인 그 페드를 통해서 나치당의 바로 25개조 강령 사상을 체계를 세우게 되는데, 국가가 반드시 통화 공급의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 세계는 그런 국가가 없어요. 미국도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중앙은행은 절대 개인의 수중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다 넘어갔죠. 그래서 국유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번영을 자기를 키워진 사회를 위해서 환원시켜야 된다. 자기네들이 부를 가지게 되었으면 그 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참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치 강령 18조항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매국노와 고리대금업자 및 투기업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 그렇다면 지금 돈 가진 사람들 전부 사형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돈은 유대인을 살리기도 했고요, 유대 국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드의 가르침을 통해서 히틀러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이제는 히틀러의 생각에는 금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적 산업 자본이 아닌 바로 약탈적 기업들, 세계 금융 자본, 이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순수한 이런 기업들과 이런 약탈하는 기업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 약탈 자본이 바로 독일의 운명을 좌우지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기의 그 금융 자본이, 아니 자기 전쟁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월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영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드를 통해서 25개조 사상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른스턴 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뭘 또 히틀러에게 가르쳤냐면 폭력적인 무기를 제공해요. 폭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때부터 독일 노동자당의 명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그것을 약칭으로 나치당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자, 월가와 유럽 등의 국제은행 가문들은 급속도로 확장하는 나치당 히틀러에게 베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933년 11월에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작은 책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졌는데, 영 플랜이라는 게 책자가 발간되었어요. 거기에 영 플랜을 통해서 월가 자금이 히틀러에게 넘어간 사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가 시드니 바르부르크와 히틀러의 대화 내용도 그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전후에 록펠러 2세,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미국의 최정상 기업가와 금융가들이 JP 모건, 체이스 맨하튼 은행, 지금도 있잖아요. 그 은행을 통해서 나치 정권에 3,200만 달러의 전쟁 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히틀러에게 자금을 댄 또 다른 국제은행가가 있는데 크루트 폰 슈레드입니다. 록펠러 가문과 뉴욕의 합자은행을 설립하는데 록펠러의 조카가 바로 이 은행의 부총재와 이사를 맡게 됩니다. 슈레드는요, 모든 모근가의 통제를 받는 ITT는 미국 국제 전화 전신 회사입니다. 이 ITT가 독일 군사 기업에 투자하도록 돕는 일을 해요. 이 독일에 바로 전화전신 회사가 이 일을 도와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는요, 바로 미국이 투자하고 생산한 전투기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연합군과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독일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을 제공했고요. 나치 독일을 위한 미국의 무기 제조 회사는 60개가 당시에 넘었습니다. 자, 듀폰 재단이 있는데 그 화학 회사입니다. 독일의 네오프렌 및 항공기 합성 기술을 팔아 넘겼어요. 항공기 합성 기술. 그리고 록펠러 재단과 모빌 석유 회사는요, 탱크용 윤활유 제조 기술을 판매했습니다. 모든 독일 항공기 연료는 미국 모빌 항공유에서 납품했어요. 자, 심지어 모건 재단과 전화 전신 회사가 독일 최신 모델의 전투기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자, 포드 자동차는요, 독일을 위해서 전쟁 무기를 제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나중에 나치의 협력을 아주 잘하게 되어서 철십자 공로 훈장까지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조국 개념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국이란 그 국가도 힘이 없어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럼 그 싸움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이긴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지금 경제에서 전 세계의 힘으로서는 골리앗이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 바로 은행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그 영 플랜을 통해서 경제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 나라는 어떻게 은행법을 개정해서 중앙은행을 국유화합니다. 민영화되었던 것을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독일 화폐 제도는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황금 지배를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벗어나게 돼요. 지금은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KGB 아십니다. 소련 최고 정보기관이죠. 고위급 첩자인 그러니까 KGB 첩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킴 필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영국 정보기관에서 사실은 KGB인데 20년간 재직해요. 그는 고위급 영국 정보기관에서 고위급 연락관으로 미국 CIA에 파견되어서 영국과 미국의 모든 간첩 활동을 관장하는 일을 이 필비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그가 빅터 로스차일드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유대인 이민을 위한 직접적인 일을 한번 해보라. 무슨 말일까요? 돈을 지금까지는 지원했지만 그보다는 유대인들을 이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필비라는 사람이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에게 이민자들을 보내는 일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것을 하려면 소련을 그것이 돕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시 초강대국 영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 사람이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권유를 받고 빅터 로스차일드는 세균전에 사용할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던 바로 당시에 영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자기도 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화학 무기와 백신, 독약과 해독약 연구 개발을 동시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그 자산 우량 가치가 높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제조 기술은 아시잖아요. 원자탄 한 방으로 일본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초특급 우량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량 원자탄을 만드는 기술을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소련의 이 기술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준 사람이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였어요. 자, 원자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의 박사 수준의 버금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탄 분야에서 나중에는요 최고 권위 있는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영국 수상 처칠에게 원자탄 연구를 바로 국가 중점 프로젝트로 만들 것을 건의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는 바로 암호명을 바로 합금관이라고 그래요. 튜브 알로이즈라고 하는데 바로 합금관 이름으로 극비리의 이제 원자탄이 제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빅터 로스차일드는요 영국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 합금관의 핵심 위원회에 참가하게 되고 전체 과정을 감독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자, 당시 독일 히틀러의 공격을 받고 있던 소련이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바로 이 원자탄 개발 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탄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되는데 소련에서도 사실은 이 원자탄 개발을 이제 받게 돼요. 개발 정보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우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으려던 정보를 정말 적시에 보내줬다. 한 소련의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 원자탄 개발에 미국은요 1945년에 이루어지고 미국은 조금 늦게 이루어지죠. 1945년에 소련은 1949년에 동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미소 냉전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이때 소련에다가 이걸 무기를 넘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미국과 소련 간의 그 냉전 시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소련 정부에다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민 제한 조치를 풀어주라고 소련 정부에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돼요. 아랍인들과 이해관계도 있어서 이스라엘 국가 회복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역시 예언 말씀이 성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유대인들은 내놓으라 가두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유대인들을 억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둘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 당시 구소련 내에 거주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돼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과 인도 차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최근까지 계속 살던 나라에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입니다. 대규모 탈출이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이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바로 유대인들의 엑소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억류 중이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탈출하는데 환경 자체가 더 이상 억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억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그 영화 나온 배경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영국군의 허가를 받아서 키프루스 섬에서 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탈출하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내용처럼 바로 남쪽에 북쪽에 이런 나라들에서 전부 유대인들을 놓아주게 돼요. 억류했던 건 사실입니다. 소련에서도 억류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놓아주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에서 살게 되고 고토를 복귀시킬 때가 되면 그들이 시님 땅에서도 올 것을 예언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러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70인역에 그리스어 70인역에는 시님 대신에 페르시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대 아카드로 엘람을 시님이라 불렀습니다. 엘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란 지역에 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탈굼역과 라틴어 불가타역에는 남쪽 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남단에 있는 수에네 지역으로 에스겔 30장 6절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님을 중국으로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보면 유대인 정착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원 전부터 중국까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행렬에 만일에 시님 땅이 중국이라면 중국의 유대인들도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국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야 국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이 다 돌아갔어요.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자, 영국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이주를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반대하는 내용의 맥도날드 또 백서가 발표된 상황이었어요. 자, 맥도날드 백서는요,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벨포 선언을 무효화하는 시오니즘에 대한 반대 선언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반대와 찬성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유대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소련도 건국 이래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언제나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계 과학자들로부터 원자탄 개발 정보를 계속 얻기 위해서는 외교적 타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선회해서 1947년부터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 건설을 지지하게 돼요. 그리고 소련은 팔레스타인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의 분할 통치를 지지하게 됩니다. 독립되고 이원화된 민주적이고 동일성을 가진 유대 아랍계 국가 체제 혹은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두 개의 독립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은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 심지어 대사관 문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그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건국 지지가 1947년부터 제3차 중동전이 일어난 1967년까지 20년간만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고 엄청난 영토를 확보한 전쟁이 있었는데 6.1 전쟁입니다. 그 해부터 소련은, 왜냐하면 소련이 막 400개나 되는 그 전투기를 이집트에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다 격파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국가는 건립이 된 상태고 유엔에서도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립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그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